캐리케이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뱀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그 뱀들에게 작대기를 던졌다는 거죠. 그렇게 헤르메스는 뱀들의 싸움을 멈추게 하려다가 캐리케이온이라는 지팡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티르소스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지팡이입니다. 아무래도 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니까 티르소스는 신으로서 디오니소스의 권위를 드러내주는 그런 표지물로 기능합니다. 동시에 디오니소스와 관련되어서 번영과 풍요, 즐거움, 쾌락주의 등의 상징으로도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오늘은 미술가들이 사랑한 신화의 주제와 상징 네 번째 편으로 캐리케이온과 티르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리케이온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입니다. 티르소스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지팡이입니다. 신화 주제의 그림에서 두 신을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들고 있는 이 대표적인 표지물 캐리케이온과 티르소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팡이들 외에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모자 페타소스와 날개 달린 샌들 탈라리아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디오니소스는 머리에 포도넝쿨이나 담쟁이 덩굴을 두른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자 상업과 여행, 도둑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경계를 넘나드는 신이고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헤르메스의 이런 특징은 그를 현대 사회를 이끄는 신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세계화, 정보화 이런 현상과 나날이 확대되는 상업과 무역은 헤르메스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고대의 신이지만 헤르메스는 그 속성상 현대 사회의 도래를 계시하고 준비해온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안 볼로냐의 헤르메스를 보면 서풍 제페로스가 제일 밑에 있고요. 그 입에서 바람이 나오니 그 돌풍을 타고 헤르메스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매우 멋지고 늘씬한 남성의 누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헤르메스는 어디든 쉽게 오가는 경계를 넘나드는 신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신이다 보니 무역을 수호하는 존재로 헤르메스를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문타냐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한가운데 무장한 아테나 여신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로 헤르메스 신이 보입니다. 이 무장한 아테나 여신은 바르셀로나 무역청을 상징합니다. 여신의 방패에 새겨진 이미지가 바로 바르셀로나 무역청의 문장입니다. 여신 바로 밑에 보이는 여인은 의인화된 산업이고요. 그녀의 손에는 달콤한 벌집이 들려 있습니다. 그 위로 벌들이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이렇듯 든든한 보호만 있다면 열심히 꿀을 모으는 벌들처럼 산업은 역동적으로 성장합니다. 바로 이런 산업의 성장과 무역을 뒷받침해주는 존재가 경계를 넘나드는 헤르메스라는 거죠. 그래서 헤르메스는 역시 날개 달린 모자 페타소스를 쓰고 당당히 그림 안에 서 있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신이기에 헤르메스는 이승과 저승도 마음대로 오가는 그런 신입니다. 자연히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명계로 안내하는 것도 그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푸시코폼포스, 곧 영혼의 안내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허실이 그린 아케론의 영혼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죽어서 망령이 된 사람들이 저승을 감싸도는 강 아케론 강가에 지금 몰려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날개 달린 모자를 쓴 남자가 바로 헤르메스죠. 지금 망령들은 어떻게든 이승으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지상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헤르메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가 할 일은 이 영혼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드롤링이 그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저승에서 돌아오는 두 남녀를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오르페우스는 아내 에우리디케를 일찍 사별하게 되죠. 너무나 그리워서 저승에 가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하데스를 감동시키고 아내를 데리고 이승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으로 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실수로 아내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내를 다시 저승으로 잃게 되는 거죠. 지금 아내는 의식을 잃고 저승으로 사라져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 에우리디케를 품에 안고 가려는 저 남자가 누구냐? 바로 저 남자가 헤르메스입니다. 앞의 그림들에서 보았듯이 헤르메스는 늘 캐리케이온을 들고 다닙니다. 이 캐리케이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신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르메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 위에서 뱀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그 뱀들에게 작대기를 던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뱀들이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작대기를 휘감으면서 서로 들러붙었다고 합니다. 그 조화로운 모양이 보기 좋았던 헤르메스는 뱀이 들러붙은 작대기를 자신의 지팡이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헤르메스는 뱀들의 싸움을 멈추게 하려다가 캐리케이온이라는 지팡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블린 드 모건이 그린 헤르메스를 보면 바로 그 지팡이가 생겨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요. 지금 헤르메스가 캐리케이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요? 왼편 하단에 보면 바위 위에 다른 뱀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이렇게 해서 획득한 캐리케이온은 당연히 그 소지자가 전령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이 되었습니다. 어원상으로도 캐리케이온은 전령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릭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카드케우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고대의 조각이죠. 헤르메스 인재 누이를 보면 바로 그 캐리케이온을 들고 있는 헤르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캐리케이온은 뱀 두 마리가 감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위에 날개 한 쌍이 달린 그런 모습으로도 또 표현이 됩니다. 지금 헤르메스 인재 누이를 보면 그 꼭대기에 날개 한 쌍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령의 직분을 갖고 있다면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캐리케이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의 신의 전령으로 활동하는 이리스 여신도 종종 캐리케이온을 든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레키토스 도기에 그려진 이리스 여신도 지금 보면 캐리케이온, 뱀 두 마리가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에서는 날개 한 쌍이 달려있지를 않죠. 캐리케이온은 엠블럼과 로고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헤르메스가 무역과 상업 협상의 신이다 보니 캐리케이온 또한 무역과 상업 협상의 상징이 된 것이죠. 자연히 유럽 여러 나라의 세관이나 재무부처의 엠블럼이나 로고에 캐리케이온의 이미지가 동원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과 또 불가리아 관세청,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재무부 등에서 캐리케이온을 엠블럼 등의 심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캐리케이온은 종종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혼동되곤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도 뱀이 작대기를 휘감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뱀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가 작대기를 감아둡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과 테살리아 공주 코로니스의 아들로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 의술을 배워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뛰어난 의술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게 된 바탕이 바로 이 뱀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자기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뱀을 보게 됐는데 놀래서 반사적으로 지팡이로 뱀의 머리를 내려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입에 약초를 물고 있었는데 그 약초를 죽은 뱀 머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뱀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죠. 놀라서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약초를 찾게 되었고 그 약초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뱀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는 늘 한 마리의 뱀이 휘감은 그런 지팡이를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의술의 상징이 되다 보니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의학 관련 엠블럼이나 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뱀이 지팡이를 휘감아도는 그 이미지의 유사성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심벌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니라 헤르메스의 캐리케이온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902년 미군 의무대에서
캐리케이온을 휘장으로 사용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멀다 보니까 그만큼 신화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혼동은 이제 근래 와서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오니소스의 티르소스를 그린 그림들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만드는 기술을 발견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시름을 술로 달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림에서 디오니소스는 매우 신비로워 보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절묘하게 오버랩되어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오른손에 쥔 티르소스가 그 분위기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아무래도 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니까 티르소스는 신으로서 디오니소스의 권위를 드러내주는 그런 표지물로 기능합니다. 동시에 디오니소스와 관련되어서 번영과 풍요, 즐거움, 쾌락주의 등의 상징으로도 기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조각은 브라스키의 안티누스라고 하는 조각인데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사랑을 받던 미소년 안티누스를 묘사한 조각입니다. 황제는 서기 130년경 물에 빠져 익사한 안티누스를 신격화해 조형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안티누스를 디오니소스와 오시리스 신이 합체된 형태로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안티누스도 바로 티르소스를 들고 있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로서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르소스는 꼭 디오니소스만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마에나데스와 사티로스도 티르소스를 곧잘 들고 다녔습니다. 티르소스는 디오니소스의 숭배자 모두가 공유했던 것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콜리어의 그림에서도 우리는 티르소스를 진 디오니소스의 숭배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디오니소스의 여사제입니다. 그녀의 눈빛을 통해 강렬한 내적 에너지가 생생히 전해져 옵니다. 마치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꿈에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티르소스는 보통 회양줄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솔방울이 달려있죠. 그래서 지금 여사제가 들고 있는 티르소스도 솔방울이 위에 보기 좋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여성 숭배자들을 마에나데스라고 부르죠. 마에나데스는 우리말로 하면 미친 여인들입니다. 그만큼 광적으로 디오니소스 제의를 치르곤 했다는 거죠. 콜리오의 이 그림은 바로 그 주제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인들이 요란하게 사냥몰이에 나섰습니다. 온 숲이 다 흔들릴 것만 같습니다. 티르소스를 사냥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달려가는 동물에게 막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티르소스 안에는 쇠꼬챙이가 들려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 그러죠. 그와 유사하게 이 티르소스 쇠꼬챙이에 맞으면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광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글레어가 그린 이 그림은 여인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도취 상태에서 격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신줄을 놓아서 쓰러진 여인도 있고 지쳐서 부축을 받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군가? 이 여인들도 마에나데스입니다. 화면 왼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 빨간 디오니소스 상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벌거벗은 채 강렬한 춤 동작을 선보이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손에 티르소스가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디오니소스를 좇는 마에나데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북으로의 그림은 디오니소스의 숭배자들이 춤을 추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가운데 무등을 탄 꼬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꼬마가 바로 어린 시절의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림 저 왼편 뒤로는 양아버지인 사티로스 실레노스가 뒤에서 당나귀를 타고 오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흥이 난 사람들 가운데 쓰러진 여인이 깔고 누운 것,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들고 가는 것, 이 모두가 다 티르소스입니다. 이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마치 예술가들의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BTS도 디오니소스라는 노래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노래에는 역시 티르소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티르소스는 이런 예술적 열정, 창조적 열정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렇게 신화 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상징들을 우리가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야기로 접하는 신화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접하는, 미술 작품으로 접하는 신화도 우리에게 아주 많은 흥미를 자아냅니다. 무엇보다 마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 양 생생한 하나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점이 신화 이야기를 그린 그림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환상, 상상의 이미지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영화들, 게임들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바로 이런 허구와 상상이 하나의 실제처럼 펼쳐지는 모습, 옛 신화를 그린 그림들에서 우리가 그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를 그린 그림들을 본다는 것은 이미지의 시대, 그리고 가상현실의 시대, 이 디지털 문화의 시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화 미술을 더욱 많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